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론 사회문화 담당하고 있는 이용재고요. 자, 이번 시간 먼저 교육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이제 뭐 김윤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 뭐 이번 뭐 그 과정의 이제 그 취지는 기출을 다시 한번 이제 집중반 때 봤던 기출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때 그 집중반 때 출제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어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했을 거예요. 네,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직접 문제도 한번 문제 형태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되지 않은 게 기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기출됐던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출제되는 게 또 우리 임용시험의 아주 전형적인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주요 포인트가 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포인트까지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최근 기출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기출 흐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주제가 지금 사회과의 전통이고요. 바하바스 셔미스가 얘기한 세 가지 기본적인 전통, 그리고 넬슨과 마이클리스가 얘기한 또 나머지 두 가지 전통을 추가해서 총 5가지 전통이 있죠.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한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난이도는 크게 높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모책에 있는 주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출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세 가지 전통이 이거잖아요.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사회과학 모형하고 반성적 탐구 모형. 이 세 가지 모형이 이제 바하바스 셔미스가 얘기했던 세 가지 전통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각 전통에서 강조하는 목표, 내용, 방법이 무엇이냐? 목표, 내용,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장단점을 또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하바스 셔미스가 얘기하기를 사회과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따라서 내용이 선정되는 거고, 어떤 내용이 선정됐느냐에 따라서 그 교수학습 방법도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표, 내용, 방법 간에는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해당되는 목표를 선정됐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또 거기에 해당되는 방법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목표는 시민성 전달인데 뭐 내용은 사회과학이고 방법은 반성문 탐구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건 모순점이 있는 교육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일관성을 가져야지 모순이 없는 그런 교육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참호책도 그 서술 방식이 목표, 내용, 방법, 그 다음에 뭐 특이점, 장단점 같은 것들을 이제 언급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그냥 줄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 되겠죠. 시민성 전달망의 목표는 뭐고, 내용은 뭐고, 방법은 뭐다. 혼자 그냥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장단점까지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목표 내용 방법이나 장단점을 서술할 때 참호책이 그 서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점이나 단점을 얘기할 때 은근히 시민성 전달 모형의 장점, 단점을 얘기할 때 은근히 다른 모형과 대비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모형을 얘기할 때 어떤 모형과 대비해서 얘기하는지를 캐치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출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특히 시민성 전달 모형을 얘기할 때는 어떤 모형과 대비를 많이 하나요?
반성과 탐구 모형과 대비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출제 교수님이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고 결국 참호책의 서술 방식에 따라서 내는 거다라는 걸 착안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참호책을 통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기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4년에 보면은 단답형으로 반성력 탐구 모형이 나왔고 서술형으로 반성력 탐구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 두 가지를 서술해라. 반성력 탐구 모형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을 서술하라는 것도 왜 이렇게 냈겠어요? 참호책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제 내용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목표 내용 방법에 체크를 해두면 목표 내용 방법 장단점에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아직 출제 안 된 게 뭐가 있는가 그런 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시민성 전달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 2019년을 잠깐 보세요. 2019년을 보면은 2019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민성 전달 모형과 관련된 게 출제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2014년에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을 두 가지 서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민성 전달 모형에 여기 위에다 적었어야 되는데 목표, 내용, 방법,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2014년에 시민성 전달 모형의 단점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016년에 보시면 2016년에 보면 2016년은 그냥 단답형이니까 넘어가고 2018년에 보면은 반성적 탐구 모형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 두 가지를 또 쓰라. 단점을 쓰라는 문제가 지금 두 번이나 나온 건데 첫 번째는 그냥 단점을 쓰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가치교육 측면에서 두 가지를 쓰라고 나왔죠. 왜 가치교육 측면에서 쓰라고 물어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호책이 시민성 전달 모형의 단점 두 가지를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특히 어떤 점에 초점을 둬서 가치교육에 초점을 둬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2019년에 보시면은 그 서술형에 보면은 위 전통들의 특징을 교수학습 면에서 각각 한 가지 서술하라 그랬는데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사회과학 모형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학습 방법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사회과학 모형을 이제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보시면 ABC가 선호하는 전통이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한 가지씩 서술할 것. 그 ABC가 세 가지니까 내용을 다 쓰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통의 내용은 벌써 이미 물어본 거예요. 한 번씩 출제된 거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보면은 과학적 탐구와 반성적 탐구의 차이점을 탐구 영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서술할 것 그랬습니다. 과학적 탐구는 사회과학의 탐구 방법이고 반성적 탐구는 반성적 탐구 모형이 이제 탐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구 영역과 관련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탐구 방법과 관련된 얘기니까 요 차이를 또 물어본 거죠. 이렇게 또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보시면 2022년은 그냥 단답형이고 2023년도 그냥 단답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한 번씩 이미 물어본 셈이 되는 거고 이것도 물어본 셈이 되는 건데 아직 안 물어본 게 뭐예요? 안 물어본 게 이런 부분 아직 안 물어본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의 특히 비판점, 장점이나 비판점, 반성어 탐구 모형의 장점이나 비판점 같은 것들이 아직 출제가 안 됐구나라는 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흐름을 분석한다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출제 안 된 부분이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도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정리해 둬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잠깐 보실까요?
자, 2003년 임용 문제인데 다음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안이다. 다음 내용 체계에 나타난 사회과의 성격은 세 가지 전통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답은 사회과학 모형인데, 자, 사회과학 모형인데, 이제 뭘 보고 이게 사회과학 모형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요 학습 주제를 보고 사회과학 모형인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 보면 1학년, 2학년 학년별로 쭉 이어지는 걸 보면 거기 1, 2학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 자연 환경에 따라서 가족의 생활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자연 환경에 따른 차이입니다. 자연 환경에다 위주로 가주시고. 3, 4학년은 지리적 조건이라고 돼 있죠. 또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지리 환경에 따른 차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상당히 지리학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리학이라는 건 사회과학의 한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어떤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학년에는 보면 문화가 서로 다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건 문화 인류학적인 주제가 되겠죠. 7학년, 8학년도 지금 문명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와 관련된 얘기니까 문화 관련 사회과학 학문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9학년을 보니까 학년 주제가 비교 정치, 비교 경제예요. 정치학, 경제학적인 측면을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치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지리학 전부 뭐예요? 전부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적인 주제가 되는 거죠. 10학년은 동양사, 역사학이라는 사회과학, 11학년도 역사학, 12학년도 행동과학, 전체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문제 답을 체크하는데 넘어가지고 다른 걸 체크해 보자고요. 그러면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성 전달 모형이었다면 그 학습 주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 뭘 배우죠? 자국의 역사를 배웁니다. 자국의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배웁니다. 근데 자국의 역사나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뭘 키우기 위해서? 자긍심,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시민성 전달 모형의 강조점은 가치와 태도입니다. 그죠? 가치 교육에 특히 강조점이 있는 게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그래서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성 전달 모형은 자부심을 키워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고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국의 역사나 자국의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학습을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학습 주제가 자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나 자국의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가 가지는 장점 이런 것들을 학습해야지 시민성 전달 모형이 어울리는 학습 주제가 될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반성어 탐구 모형이라면 학습 주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반성어 탐구 모형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죠. 그러니까 개인 문제이자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의 문제가 되는 그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결국 반성어 탐구 모형의 학습 주제가 되겠죠. 그 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게 결국 뭐가 반영된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이 반영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근데 어디를 봐도 사회 문제 얘기가 없으니까 반성어 탐구 모형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학습 주제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과 같이 사회과 교육의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밑에 사회과에서는 제반 사회과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 등으로 이루어진 지식의 구조와, 자, 지식의 구조 밑줄 거두시고, 지식의 구조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하죠. 지식의 구조는 지식들이 위계화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초보적인 지식이 바로 사실이고 그 사실들을 묶어 놓은 것이 이제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것이 우리가 일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일반어들이 또 모이면 뭐가 되는 거고요. 이론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이 모이면 개념이 되고 개념이 모이면 일반어가 되고 일반어가 모이면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지식의 구조상의 위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과학 모형은 이렇게 지식의 구조를 습득하는 데 초점이 있는데 특히 이 지식의 구조 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많이 찍나요? 사실은 너무 많고 일반화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통 개념학습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개념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과학 모형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학습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지식의 구조 학습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이 일반화 이론이 지식의 구조의 상위 지식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 보시면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밑줄 쫙 그어두겠습니다.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 탐구 방법이죠. 그죠? 탐구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탐구 방법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 크게 기본 5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에 밑줄을 쳐놓고 그 과정을 쓰시오, 서술을 하시오. 그렇게 시험에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의 과정이 바로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에다가 탐구 방법을 가르치는 게 사회과학 모형의 포인트가 된다. 둘 중에 어디에 더 초점이 있느냐? 그러면 뭐예요? 지식의 구조예요? 탐구 방법이에요? 탐구 방법에 더 초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사회과학 모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과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과학적 절차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탐구 방법이 바로 과학적 절차가 되는 거죠. 과학적 절차라는 건 주제 선정부터 결론 도출까지 과정인데 결국은 결론을 뭐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린다. 항상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이게 그 탐구 방법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그냥 마구잡이로 내리는 게 아니고 뭐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그 자료가 곧 뭐예요? 팩트,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에서 강조하는 교육 목표는 뭐냐면 사회과학 모형에 의해서 열심히 교육받은 학생들은 뭐가 되냐면 꼬마 사회과학자가 되는데 이 꼬마 사회과학자는 무슨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고를 할 때 결론을 내릴 때 항상 뭐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팩트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회과학 모형에 의해서 탐구력을 내면화한 학생들은 신문 사설을 보더라도 절대 그냥 믿지 않습니다. 이 신문 사설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한 번 더 의심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신문사설을 체크해보는 그게 바로 탐구력을 함양한 학생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가짜뉴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과학 모형에 입각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탐구력이 내면화된 학생들. 그게 바로 사회과학 모형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시민성의 핵심이에요. 올바른 시민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그냥 무조건 내 믿음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옳다고 해가지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항상 뭘 체크해가면서 사실을 체크해가면서 팩트를 체크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시민이라면 뭐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사회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체크하는 게 필요하니까 팩트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니까 얼마나 팩트 체크를 못하면은 언론 뉴스에서 맨날 팩트 체크한다고 맨날 기자가 대신 해주겠어요. 근데 그 기자 나부랑이들이 하는 팩트 체크도 어설픈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고 그런 것들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올바른 시민이라면 탐구 방법이라는 게 결국 발견학습이잖아요. 그죠? 탐구학습이 곧 발견학습이고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것들이 올바른 시민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과학 모형이 되겠죠. 2-1번을 제가 붙여놓은 건데 항상 다시 1번이라고 붙여놓은 건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걸 왜 붙여놨겠어요? 아까 제가 기출 흐름 보면서 뭐가 아직 안 나왔다? 사회과학 모형의 특히 장단점이 아직 안 나왔다. 근데 우리 참호책을 읽어보면 특히 사회과학 모형의 단점에 굉장히 방점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2-1번이 상당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문제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볼 때 위의 전통이 가진 문제점을 2가지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참호책에서 얘기하기를 사회과학 모형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사회과학적인 탐구력을 함양하면 그 학생은 뭘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 모형의 입장인데 그런 믿음, 그런 입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시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팩트 체크만 가지고는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 문제는 무슨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사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가치 문제도 개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한번 써주셔야 되겠죠. 사회과학 모형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사실 판단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가치 판단은 언제 필요한데요? 우리 참호책에서 이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참호책이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맨 처음에 주제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제를 선정할 때 그 연구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문제 선정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요구됩니다.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 판단뿐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회과학 모형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다. 이런 부분도 같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선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이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사회과학 모형은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2번째는 또 참호책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모형이 다루는 문제는 주로 누가 관심을 갖는 문제를 다룬다. 사회과학자가 관심을 갖는 문제를 다루는데 근데 문제는 사회과학자는 어디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에는 관심이 없다. 정책 결정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정작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결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자가 관심을 갖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회과학 모형인데 정작 사회과학자의 관심은 정책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이것도 참호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결정이 뭐냐면 사회 문제 해결 과정이거든요.
이 정책이라는 게 결국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 번 문제로 가보죠.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와 이를 토대로 교사가 행한 수업 상황이다. 이 교사의 수업은 사회과 본질에 대한 전통 5가지 중 어느 모형에 속하며 이 모형에서 강조하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쓰고 이 모형의 문제점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교과서 저자들의 성별에 따라서 성차별 태도 점수가 다르다. 성차별 태도 점수가 높은 저자들이 만든 사회교과서에 성차별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성차별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긴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의 성차별 태도 점수가 더 높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누구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는 대상이 교과서의 내용, 또 교과서의 저자, 교과서의 내용이나 교과서 저자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수업 상황을 보니까 교과서에서 성차별적 내용을 찾아냈다, 교사가. 그리고 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이 갖는 문제점을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교과서 저자들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자, 비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키워드죠, 사실은. 교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 관행을 살펴보는, 관행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관행이라는 게 관습적인 어떤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주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그 관행 중에 이제 모두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관행이 바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 교과서도 이 관행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전통이나 현재 관행, 제가 뭐 내용 강의를 할 때 참호책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회 비판 모형은 뭘 비판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는 게 사회 비판 모형이다. 과거를 비판한다는 건 뭘 비판하는 거다? 과거의 전통을 비판하는 거고, 현재를 비판하는 건 뭘 비판하는 거다? 현재의 관행을 비판하는 거고, 미래를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이나 과거의 전통이나 관행, 현재의 관행이나 미래의 어떤 문제 해결 양식, 방식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 비판 모형이 얘기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특히 전통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통을 내면화하려고 하는 게 무슨 모형이에요?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모형이 바로 뭐다? 그게 사회 비판 모형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내용 강의 때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시민성 전달 모형이 기능론이라면 사회 비판 모형은 갈등론적 관점이 반영된 전형적인 모형이다.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모형의 문제점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 비판 모형은 바바스 셔미스가 얘기한 3가지 모형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뭐하고 유사하냐면 반성적 탐구 모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반성과 탕구 모형과 사회 비판 모형은 그냥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주위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고 반성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거고, 왜냐하면 반성적 사고가 결국은 무슨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성과 탕구 모형과 상당히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비판할 때는 반성과 탕구 모형이 얘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 두 모형이 얘를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모책에 나와 있는 사회 비판 모형의 비판점 두 가지는, 비판점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의 비판이고, 또 한 가지는 사회과학 모형의 입장에서의 비판이죠.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의 얘를 비판한다 그러면 전통을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전통을 뭐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요? 비판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 존중의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통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비판점이 되겠고요. 사회과학 모형 입장에서는 뭐가 불만이냐면, 어떤 교육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특히 사회과학 모형이 강조하는 건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회비판 모형은 비판에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당장 어떤 전통이 비판에 필요한 개념들만 그때그때 가져와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는 거고, 사회과학의 기초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가 있다. 그건 사회과학 모형 입장에서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6년 임용 문제죠. 사회비판 모형의 문제점을 쓰는 거는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나왔으니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정리해둬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번에 붙여놓은 거는 위에 3번 문제 답하고 똑같죠. 묻는 방식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의 관점에서의 비판은 전통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사회과학 모형에서의 비판은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게 사회비판 모형의 비판이잖아요. 우리 참모책이 개정되기 전 참모책 1판에서 반성력 탐구 모형의 비판점으로 그 참모책 1판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는 얘만의 비판이 아니고 뭐의 비판도 될 수 있다고요? 반성적 탐구 모형의 비판도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얘하고 뭐하고 유사하니까. 반성적 탐구 모형과 유사하니까. 그래서 1판에는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 개정판이 되면서 그걸 삭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헷갈리게 만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회비판 모형하고 반성적 탐구 모형이 어떻다?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사회비판 모형은 비판에 필요한 것들만 그때그때 가져와서 배우잖아요. 반성적 탐구 모형은 뭐만 배우나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개념들만 그때그때 가져와서 즉흥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차근차근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기초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말이 반성과 탐구 모형이나 사회비판 모형이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서요. 가에 나타난 최교사의 수업이 세 가지 전통 등 어지에 해당하는 쓰고, 나에서 이 전통과 관련된 주장을 찾아 그 번호를 모두 쓰시오. 자, 가에 나타난 그 최교사의 수업을 관찰한 기록이 바하바스 처미스가 쓴 책의 원전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뭐 내용 강의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시문의 안에서 이 제시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시민성 전달 모형의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어떤 한계점이 있나요? 학생들이 하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하품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별로 관심 없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경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또 세 번째 줄에 보면 학생들은 교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럼 학생들은 지금 계속 입을 쳐닫고 있는 거죠. 문제점이 뭐예요? 학생들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학생들을 굉장히 학습의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누구 중심적 수업을 한다. 교사 중심적인 수업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줄에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 지금 교사가 뭘 얘기하고 있나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 판단을 학생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치 주입 모형에 입각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기출에도 나옵니다만 시민성 전달 모형에 입각한 가치 교육의 문제점을 쓰시오. 그러면 뭘 써야 되겠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치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는 거죠. 가치 판단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전쟁 밑에 전쟁, 약탈, 살인, 노예제도 등 참혹한 사건들이 가득 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가치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교사가 지가 가치 판단을 다 한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뭐 하고 있다? 강요하고 주입시키고 있다. 마지막에 보면 교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은 다음에 혼자 외치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직면할 것은 재앙과 파멸 뿐이에요. 그러면 이 교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학생들에게 뭐 하고 있다? 주입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번이 답이고요. 학생들은 사회를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원칙과 가치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학생들은 어떤 가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무슨 가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사회를 지속시키는 가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시민성 전달망은 상당히 무슨 관점이다? 보수적인 관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를 지속시키는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2번,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본 학생은 사회현상을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 밑줄 쫙 그리겠습니다. 그럼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는 결국 누가 관심을 갖는 문제예요? 사회과학자가 관심을 갖는 문제죠. 3번,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는 학생은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답을 더 잘 내놓을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학생,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고민하고 선택하는 학생은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반성적 탐구 모형이죠. 자, 반성적 탐구 모형이 강조하는 가치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선지를 보면서 이건 반성적 탐구 모형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선지의 강조점이 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 3번 얘기는 지금 반성적 탐구 모형의 가치 교육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명료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사회과 교사는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기본적인 정보와 가치를 학생들이 확인하고 인식하게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가치, 기본적 가치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기본적 가치를 내면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뭐다? 시민성 전달 모형이다.
그 기본적인 정보와 같이, 기본적 가치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기본적 가치를 강조하는 모형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버드 모형이 떠올라야 됩니다.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하버드 모형이 떠오르는 거죠. 그럼 하버드 모형, 물론 하버드 모형은 우리 참호책에서 무슨 전통의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반성적인 탐구의 전통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하버드 모형이 기본적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만큼은 무슨 전통하고 맞닿아 있다? 시민성 전달 모형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5번, 학생들은 자신의 신념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신의 신념을 결정하기 위해 애써야 된대요.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애써야 된대요. 반성과 탐구 모형의 가치 교육의 강조점이 되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명료히 하는 거. 5번도 반성과 탐구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답은 1번, 4번이고요. 4-1번. 세 가지 전통 중에 다의 탐구를 강조하는 전통이 무엇인지 쓰고, 자, 다의 탐구를 과정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반성적 탐구 모형이 떠올라야 되겠죠. 이게 1판에서는 요 반성적 탐구 모형, 반성적 탐구의 과정을 1판에서는 소개를 안 해주고 있었는데,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거를 소개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솔직히 반성적 탐구의 과정을 쓰시오,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반성적 탐구는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가 반성적 탐구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확정해서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략 이런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반드시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반성적 탐구의 과정, 주의가 주장한 반성적 탐구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조금 타당성은 떨어지긴 합니다만, 타당성이 떨어지면 어때요? 내면 그만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참호책이 지금 바이블인데, 참호책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야 라고 우겨대면서 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설마 이걸 다 낼까라고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이게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경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문제를 낸다 그러면 전체를 다 쓰게 만드는 문제라기보다는 중간에 블랭크를 쳐서 내고 싶은데, 제가 낸다면 아니면 맨 처음 경험에다가 블랭크를 쳐놓고 내겠습니다. 탐구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다? 학생들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거다. 학생들의 경험에서 탐구가 출발한다는 건 그 탐구가 뭘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용 강의 때 이 부분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강의 들으신 분은.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험이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경험이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학생들은 각자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원래 종특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걸 절대시하는 게 종특이에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교사 역할은 뭐냐면 학생들이 각자 제각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학생은 자기 경험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을 거고 B 학생도 자기 경험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 역할은 뭐냐면 두 학생의 경험을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 A 학생의 경험과 B 학생의 경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토론의 장을 열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A 학생의 경험과 B 학생의 경험을 서로 만나게 해주면 둘 사이에 뭐가 생긴다?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A 학생이나 B 학생은 둘 다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경험에서 얻은 신념이 확실한 게 아니구나. 내 신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구나. 나하고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도 있구나. 거기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과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학생의 경험을 만나게 해줘서 서로 차이점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교사의 역할이고, 교사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내자와 조력자의 역할이다. 조력자,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심하고 탐구를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안내자, 조력자 역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경험에서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특히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의 안내자, 조력자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의심과 불확실을 가지게 되면 그때 이제 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탐구해야 될 주제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 거예요? 문제의 체계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의 체계화가 바로 탐구 주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과 다른 애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해결책이 올바른 해결책일까? 이렇게 주제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데 이때 가설은 사회과학 모형이 얘기하는 탐구학습의 가설하고는 다른 거예요. 탐구학습의 가설은 무슨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실 문제에 국한된 가설이지만 이 반성어 탐구 모형에서 얘기하는 가설은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가설입니다. 어떤 문제를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러면 해결책과 관련된 가설이니까 사실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가치 문제도 포함된 가설이 되는 거죠. 그 차이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설이 그냥 탐구학습의 가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탐색과 검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일반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나에서 이 전통과 관련된 주장을 찾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3번하고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그 3번, 4번에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5번은 특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가치 명료화에 초점을 두는 그런 문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성적 탐구 모형이 강조하는 가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옛날 기출에 선지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4-2번. 4번과 4-1번의 전통의 차이점을 가치교육의 측면에서 서술하셔. 그래서 이렇게 붙여본 거죠. 그러니까 4번은 뭐예요? 시민성 전달 모형이고 4-1번은 뭐예요? 반성적 탐구 모형이니까 그 차이점을 가치교육의 측면에서 서술해라. 이렇게 낸 이유는 참호책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으니까. 참호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 참호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달해야 할 가치의 목록이 존재한다고 믿는 시민성 전달 모형과는 다르게 전달해야 될 가치의 목록이 존재한다고 믿는 시민성 전달 모형과 다르게 전달해야 될 가치의 목록이 존재한다고 믿는 시민성 전달 모형과 다르게 반성적 탐구 모형은 학습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명료화하는 것을 중시한다. 학습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명료화하는 것을 중시한다. 전달해야 될 가치의 목록이 존재한다고 믿는 시민성 전달 모형과 다르게 반성적 탐구 모형은 학습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명료화하는 것을 중시한다. 학습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명료화하는 걸 중시한다는 게 4번에 어디 나와 있다? 3번, 5번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려니까 벌써 쉬는 시간이 됐네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